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먼저 이름을 좀 불러볼까요? 이태우, 잘 지냈어요? 김종윤, 임혜선, 우리 교정사회론 시간에도 같이 듣고 있죠? 전민석, 정인하, 신선주, 선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최근에 있는 보호관찰에 관련된 소식과 어떤 또 보호관찰 중에서도 전자발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는 어쩌면 그 다음 주나 따로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각국이 전부 전자발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관찰이 보안 처분적 성격을 띠게 되는 개인의 보호보다는 사회 안전 쪽에 그러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먼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가 잘 보이질 않나요? 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외국의 제도들 좀 살펴볼 거예요. 특히 오늘 시간은 영미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퍼로울 쪽에 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영미와 유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보호관찰 제도들 또 아시아의 보호관찰을 갖고 있는 특히 일본과 태국의 보호관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여준 그림이 어떤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전 세계의 보호관찰 제도고 또 오늘날의 보호관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부호로 만들어 본 거예요. 플러스의 부호. 이건 뭐죠? 얼른 이해가 되죠? 보호관찰이란 건 그 용어는 일본에서 합성어로서 써서 우리도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은 영미의 프로베이션과 유럽의 퍼로울이 결합된 것이다라는 의미로 제가 플러스 부호를 썼어요. 기본적으로 앞문 정책과 뒷문 정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랬지. 형사 정책으로는 정책적으로는. 두 번째 화살표 방향은 그런 변천을 해오면서 많은 발전이라 그럴까요? 어떤 많은 폭넓은 변화들을 가져왔었어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관찰의 성격으로 확대되어 왔죠. 자, 그런데 위에로 적혀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호는 뭘까요? 이해가 됐나요? 벌써? 보다도 강경해졌다. 그 내용은 그 옆에 부등호 표시와 같은 성격이에요. 부등호 표시는 개인에 대한 보호나 원조보다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쪽으로 보호관찰이
이동이 오고 있다. 현재 그러고 있다. 전 세계 보호관찰. 보다 더 엄한 처벌적으로 해. 보호처분보다는 보안처분적으로. 뭔가 신응보론적인, 보수적인, 강경한 이런 표현들을 보호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and 마지막에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 지난 시간에도 형사정책적 의미로서의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을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아시아의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할 때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관심,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까지의 원조. 우리나라에도 지금 갱생 보호 쪽, 갱생 보호 쪽에서는 성격을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그쪽에 더 관심을 두려고 정책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미의 보호관찰 제도를 살펴볼 건데요. 영미의 보호관찰 제도가 가장 많은 전 세계 보호관찰에 영향을 미쳤죠. 태동도 영미에서 먼저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과 영국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미국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제도의 존 어거스터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호관찰 수업 전반부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은 여러분들도 가보셨나요? 저는 업무상 2002년도에 물론 텍사스 주에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경비 등급별 교도소를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워싱턴을 거쳐서 뉴욕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가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억이 넘는 나라 인구가 모든 인종이 섞여서 사는 나라. 정말 인종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일 수 있는 나라예요. 뒤죽박죽일 수 있잖아요. 이민자들의 국가.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자 수가 많고 수용자 수가 많은 나라. 교도소도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 교도소만 시설 내 수용만이 아니라 사인의 처우로서의 법의 그물망에서도 가장 많이 있는 나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범죄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 선진국이라고. 아이러니컬하죠. 어쩌면 그래서 선진국일 수도 있겠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 모든 게 뒤섞여 있는데도 초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가장 자유롭고 기회가 많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 그래서 선진국일 수 있다는 어떤 해석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미국이 어떤 답을 줄 수도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언제나 사회는 어떤 사회건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통제 범위에 두어야만이 또 사회가 유지되고 균형 속에서 발전될 수 있는 또 한 국가의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라 미국이죠.
보면은 면적도 세계 3위죠. 인구도 세계 3위죠. 지금 아마 13억 3천만 명이 넘어가요. 13억 한 4천만 명 가까이. 종교별로도 정말 다양하죠. 개신교가 제일 많지만 개신교 46.5, 캐톨릭이 10.8%, 몰몬교 1.6%, 굉장히 많죠. 몰몬도. 유대교 1.9%, 불교 0.7%, 이슬람도 0.9%나 돼요. 기타 이제 4.8%, 그다음에 이제 무종교 그래서 22.8% 이렇게 이제 파악되고 있는 나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이 태동한 나라. 존 어거스터스의 나라. 이러한 미국이 보호관찰 제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 세계 흐름도 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도 지금 많은 수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말 많은 수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나라거든.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교도소 내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230만 명이 넘는 30만 명이 넘는데 밖에 그물망에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도 법의 그물망에 있는 숫자가 480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거의 7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법의 그물망에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호관찰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도소의 과다 과밀을 막기 위해서도. 또 좋은 뜻으로는 사인의 처우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법의 그물망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있구나. 그 중에서도 보호관찰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도소 과밀화로 인해서 중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일반 보호관찰의 기준들, 지켜야 할 지침을 받는 대상자가 85에서 9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는 보호관찰 전체 교정 인력에서 범죄자 감독과 재활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은 또 15%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구금된 사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를 감독하고 있는 보호관찰에서.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대상자의 500% 이상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마약과 알코올 의존 대상자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보호관찰의 기원을 한번 공부를 했었죠. 영국에서는 뒤에 영국도 공부하겠지만 영국은 자기들이 원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시작했어. 영국에서는 1700년대 중반에도 형의 유해 판결을 했다는 증거가 있지만은 왜 미국을 최초의 보호관찰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까요? 그건 지도 감독과 결부된 본격적 의미의 보호관찰 제도는 미국에서 약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보호관찰 제도가 되고 그게 법제화된 거죠. 한번
초기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볼까요? 1878년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주는 소년 보호관찰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보호관찰 제도를 입법화했었죠. 이를 모델 삼아서 1898년에는 버몬트주에서 소년 보호관찰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보호관찰에 관한 입법이 급속히 확산되었었죠. 그 이후로 바로 성인 보호관찰은 뉴욕주에서 최초의 입법이 이루어졌고요. 1925년에는 연방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1940년대 되면은 성인 보호관찰 표준법이 제정되게. 보호관찰 시행 초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은 우리 굉장히 종교하고 연관이 많죠. 카톨릭이나 개신교 등 종교단체 구성원 중에서 민간의 자연봉사 보호관찰관이 선발되었었어요. 이때는 상당히 임의적인 면도 있었겠죠. 유권적인 것보다. 경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중에서 보호관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형사 제재 수단으로서 보호관찰 개념이 정립되고 제재조치와 판결전 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들이 이제 비로소 유급의 전문직 보호관찰관으로 전환되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호관찰 제도라는 것이 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우리가 1970년대부터 형사정책에 어떤 변화들이 들이닥쳤나요? 그렇죠. 사회복귀 모델에서 응보용적 성격들, 소위 무엇이 사법정의인가, 무엇이 더 공정한 것인가,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기를 원했던 교정의 부분, 형사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과 똑같이 198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보안처분 쪽, 소위 집중보호관찰, 집중한다는 말은 뭘까? 이렇게 밀착해서 감시한다는 뜻이겠죠. 다양한 형태의 중간적 제재가 등장했다. 중간적 제재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시설에서 구금해서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과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부분과의 중간적인 어떤 제재의 성격이다. 집중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발찌 등을 다 우리가 또는 중간처우의 집 같은 시설에 나와서 시설에서 중간처우 집에서 사회로 나오는 이런 또 중간의 제재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 것은 보호관찰이 공공의 안전을 더 중시하면서 보다 엄정하게 보호보다는 관찰적인 성격을 미국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제 2,000개가 넘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각 주 단위로 교도소도 연방 주교도소가 주립교도소, 연방교도소가 있듯이 미국은 시 보호관찰, 카운티 보호관찰, 주 보호관찰, 또 주 통합 보호관찰 등으로,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연방 보호관찰로 이렇게 운영되어지죠. 미국의 보호관찰의 인력들을 보면 약 한 44만 명 미국의 성인과 청소년 교정 분야에 종사하는 숫자는 약 44만 명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때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리고 사인의 처우를 그 중에서 사인의 처우를 담당하는 인력이 보호관찰관이 프로베이션 오피서라고 하는 게
12,411명. 또 퍼롤 오피서, 프로베이션과 퍼롤 오피서를 따로 두어서 거기에는 퍼롤 오피서는 5,750명. 또 동시에 결합해서 일을 하는 프로베이션 앤드 퍼롤 오피서는 12,000명 정도. 총 한 보호관찰 종사자 이쪽으로 한 52,000명 정도가 운영하는 그 보호관찰관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다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전자발찌도 확대하고 보호관찰도 확대되면서 그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많이 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호관찰 1인당 50건의 담당 사건 수를 맡고 있는데 이 숫자를 1967년에는 안 된다, 35건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1인당 80건을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초창기에 뭐 100명을 훨씬 상회했었으니까요. 보호관찰의 어떤 미국의 특성을 볼 때는 어떤 준수 사항들, 그냥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세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일반 준수 사항이 있고 보다 더 문제가 있을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하는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이 있고 준수사항은 늘 변경할 수 있는,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러죠. 더 강화된, 더 감시와 통제가 심한 준수사항을 줄 거고, 잘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변경해서 조절해 줄 수 있게 축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전자발찌를 찬 변호사하고도 법 가서 상의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전자발찌를 해제하도록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의 보호관찰의 중간적 제재 수단이라고 하는 성격이 오늘날의 보호관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동향인지, 어떤 추세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소위 중간적 제재 수단.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중간적 제재 수단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자면 중간적 제재 수단은 일반 보호 관찰과 시설 구금 사이, 그 사이의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죠. 사이에 놓인 조건부 지도 감독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사회 내 교정으로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 처우를 통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만약에 중간적 제재 수단의 성격을 갖는 어떤 교정 처우가 있다면은, 교정이 주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죠? 시설이 주가 돼서 생활을 밖에서 한다고 하는, 그건 사회의 처우라고 할 수는 없죠. 사회적 처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외부 통근제도 같은 부분들. 밖에서 생활하고 들어와서 잠만 잔다 하더라도 시설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건 사회 내 처우이 아니고 사회적 처우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사회적 중간적 제재 수단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집중 보호 관찰이 있고요. 가택구금. 우리도 이번에 조두순 가택구금 하듯이 전자 감독과 그리고 단기 병영 체험 캠프를 미국에서는 사용해요. 충격 보호 관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충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봉사 명령, 우리가 알고 있는 배상 명령, 일수 벌금 및 중간 처우 시설. 이 중간 처우 시설 등 시설은 사회 처우일 수도 있고 사회적 처우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리포트를 이제 보호관찰이 프로베이션과 퍼롤이 함께하는 개념들 발전해 오면서 중간 제재 수단도 있고 또 그 중간 제재 수단이라는 것은 보호관찰이 뭔가 강경화되어 있다. 이제는 개인의 보호나 지원 원조보다 공공의 안녕, 사회 안전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호관찰의 추세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오늘날 보호관찰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 피해자 친화 정책 등. 피해자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제 피해자의 아픔들, 고통들,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피해자 친화 정책적인 그런 보호 관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더 관심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레포트는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 학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예습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시 원상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피해자 학 이 부분을 따로 좀 설명할 때 이야기할 건데요. 피해자 학이란 무엇인가? 오래된 학문은 아니죠. 그런데 일본에서 많이 발전했고요.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피해자 중심으로 설명해 보는 학문이죠. 피해자학의 의 이것과 보호관찰련의 관련성은 무엇일까? 피해자에게서는 피해자의 역할도 있지만은 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오늘날 관심 사항이죠. 한번 여러분들 예습한다고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피해자 학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관찰과의 관련성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보내는 곳은 제 메일로 cgr0917 네이버로 보내주고요. 양은 많이 쓸 필요 없어요. 피해자에게 무엇인지 피해자의 성격 중에서 오늘날 관심을 갖는 것은 보호관찰하고 관련지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만 밝히면 되겠어요. 그래서 A4 2, 3매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날짜를 좀 지켜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11월 22일까지 그래야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제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11월 22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